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베르손 이야기를 좀 했고, 기본적인 배경, 생성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된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로 깐길렘과 신몽동 딜렛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철학, 생성철학의 흐름, 이거를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세 사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잘 전달한다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뭐 배경, 어떻게 하다 보면 배경 얘기하다 보면 끝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내용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각자의 설명의 모형들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이 모형이라고 하면 이 각자가 제시하는 어떤 일종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델링을 비교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사유들의 이 사람들의 사유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아마 각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철학이 이러한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 환원된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하면 수학적 모형이다, 이 수학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는 뭐 휴문 원자론 모형이다, 칸트는 기술적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철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사유의 깊이가 이 모형 안에 갇혀서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저는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짧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생각을 모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 안에서 제가 어차피 제가 모형화할 수밖에 없다면 애초에 이들의 사유를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뭐냐면 어느 정도는 제가 타당하다고 보는 이런 설명이 왜 그러냐면 누구나 모델링을 해요. 이 세상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에요. 자기 나름으로 세상을 보는데 우리 의식 안에서 세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모델링을 뭐랄까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도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들은 몇 가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학문에서도 수학, 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모형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통 근대 철학, 서양 근대 철학 하면은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합리론, 경험론, 그 다음에 칸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 근대 하면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데카르트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데카르트의 합리론에 반발하는 흐름 해가지고 영국의 경험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진영으로 갈라진 이 상황을 또 종합하기 위해서 칸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각각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상당히 다르죠. 그거를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러한 비교 속에서 베르손, 그리고 그 이후에 철학들의 설명하는 방식, 이거의 차이와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자, 뭐냐면 의식을 모범으로 하는 설명 모형들인데,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서양 고대와 중세에는 외부에 어떤 대상이 있다, 뭐가 있다, 사물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실제로는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밖에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도대체 밖에 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고 전제하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의 가장 초월적이고 그 이상적인 형태가 플라톤의 이데아인 거죠. 어쨌든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대로 오면 바로 그 있음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에 와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런 이제 명제가 나오잖아요. 모든 걸 의심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의식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의식 활동,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해서 계속적으로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양의 근대 철학은.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그 푸설이라는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되게 의식을 모범으로 그 어떤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있는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말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정말 내가 이 밖에 뭐가 있는지를 있는 그 자체로 알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식에 있는 주어진 걸 가지고 재구성을 해보는 식으로 세상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통점이 다 의식이잖아요. 여기 데카르트도 의식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휴은 정신세계의 뉴턴이 되겠다 하면서 관념 연합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칸트는 내부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감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고, 이게 다 내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의식 내부로 들어가니까 흐름이더라 이거죠. 의식 상태는 흐름이더라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의식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말하자면 대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으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진리가 왜 수학적 모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 이것은 순간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예요.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명료한 지각 속에서 나타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데카르트 자신이 말하기를,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명료한 지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순간에도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음 순간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에서는 나는 존재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순간들이 계속 쌓이지만 그것을 말하자면 점들을 아무리 합해도 선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간이 아무리 명료해도 이것을 이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신의 무한창조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죠. 지금 신이 나를 이렇게 명료한 지각을 하도록 하는 나를 창조했고, 다음 순간에도 계속해서 무한히 그러한 나를 창조하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나의 그 순간순간이 보장된다. 이때 나라는 것은 그거죠. 사유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 사유의 순간은, 자, 베르그손 같으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하던 뭐 하던 아무튼 이 순간과 다음 순간을 이어주는 것은 뭐예요? 기억이죠. 베르그손에서는 기억이에요.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활동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베르그손에서는 굳이 신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기억을 배제해요. 자,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면 기억은 명료하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뭐 180도다. 재봤더니 뭐 180도다. 또는 뭐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명료한 지각이죠. 그런데 이것을 순간에 나타나는 그 의식적인 어떤 명료한 인식 외에 기억에 의지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어제 해봤더니 170도였다. 왜냐하면 그날 기억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게 모호해진 거예요. 어제 180도가 나왔겠지만, 항상 그렇게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숫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그것을 170도라고 기억을 한다면 그거는 명백히 기억의 잘못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기억 배제해요.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 명료한 지각 속에서 기억을 배제해요. 왜 그런 이유가 데카르트가 이 말로써 정말 원했던 것은 수학이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명료한 지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상당히 수학적인 그런 진리 모형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고안해낸 이 코기토, 생각한다, 모르는 존재한다라는 이 의식의 이 명료한 의식은 진리를 보장해주는 의식인데 그 진리의 모델이 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생각은 수학적인 것을 모형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흉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념연합설이라는 것은 관념을 일종의 원자들로 보고 원자들이 원자들 사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집합하고 결합하고 또는 배척하고 하듯이 우리 내부에서도 관념들은 관념연합의 나름의 법칙에 의해서 결합하고 배척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자론 모형이에요. 흉의 의식은. 흉에서는 의식의 자기동일성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아요. 흉이 기억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억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하는데 흉에서 기억이라는 것도 완전히 경험론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어떤 나의 자기동일성을 전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 자체가 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흉에서는. 그래서 흉에서는 어떤 실체 이런 것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합된 관념들 이거 자체가 그냥 자아예요. 의식이에요. 경험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합된 원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칸트로 오면 기술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과 진료를 이용해요. 형식과 진료가 결합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의식이죠. 그래서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감성의 형식은 뭐가 있어요? 감성 형식은 시간, 공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 범주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안에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합해서 뭔가 이제 표상도 생기고 관념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기술적 모형이냐면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술적 모형이란 말은 사실 누가 했느냐면 심홍동이 이런 말 해요. 뭐냐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진료는 원래 재료라는 뜻이잖아요. 머티어리얼 이분들 이렇게 번역 메터 혹은 머티어리얼 이런 것들이니까 재료고 재료만 가지고는 어떤 물건이 안 나오죠.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잘 드는 사례는 붕어빵을 만들 때 여러분이 붕어빵 판이 있잖아요. 그 판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그 판대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밀가루 반죽 넣고 그다음에 열을 가하면 나중에 열을 보면 동글동글한 그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오죠. 거기서 이 판은 이제 형식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죽이 진료의 역할을 하는데 판과 진료만 가지고서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만든다고 하는 만드는 사람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술적 모형입니다. 테크놀로지 모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또 테크닉이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 제작자를 전제하는 사유예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모형이고 칸트의 이런 의식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이제 심홍동 얘기는 뭐냐면 이 기술적 모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원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 진료 이런 것으로 세상의 어떤 개체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 진료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인간주의적인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인간주의적 그리고 사유의 초기에 인간주의적인 모형이 나온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초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무래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그런 실용적인 그런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진료설을 의식 내부로 가져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밖에 있다고 그랬죠. 바깥에 예를 들어서 벽돌을 만든다 그러면 벽돌
그 벽돌을 만드는 거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점토,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 넣어서 햇볕에 말리면 나중에 이 거푸집을 떼면 벽돌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그 외부에 있는 이런 그 물건 만드는 장인들의 활동, 이걸 모델로 해서 형상 진료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 모델을 칸트는 내부로, 의식 내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기술적 모형.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얘는 유기체 모형이에요. 근데 왜 유기체 모형이냐면, 베르그손이 첫 번째 저서에서 지속이라는 그 시간의 존재 방식, 이거를 그 연구를 할 때, 관찰을 할 때, 의식은 흐름이다, 이런 걸 발견을 한다고 하죠. 의식은 흐름이다, 라고 발견하는데, 근데 흐름만 가지고는 자기 동일성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이 흐른다 그러면 물은 그 물이 홈에 따라서 흘러가고 이 홈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정해지지, 물이 자기 스스로 어떤 젤리처럼 돼가지고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흘러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라는 말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유체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거 맞아요. 그죠? 흐르는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흐름인데, 거기서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 유기체, 비록 베르그손이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자기 동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라고 하는 모형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기체 모형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영양만 공급하면 자기 스스로 살잖아요. 자기 유지하잖아요. 그죠? 자기 조직화, 오토 오르가니자스존이라고 오늘날 셀프 오가니제이션 시어리가 나오지만, 그거는 최근에 새로운 이론으로, 최근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나왔지만, 그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정말 자가 면역 결핍증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살아요. 영양만 공급해주면 자기 스스로 유지한단 말이죠. 오가니나이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자기 지적 순환성에 따라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명체는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베르그손이 본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유기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수학 모형이나 원자력 모형이나 기술 모형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없어요. 외부에 뭔가 힘을 가해야 돼요. 수학도 그렇고 원자론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라는 거는, 데카르트는 이 세계는 커다란 기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때, 그거는 실제로 돌아가는 세계가 운행하는 그 방식도, 작동 방식도 기계적이고 인과론적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세계가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세계는 기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론 모형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 기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해요. 스스로 창조하지도 못해요. 밖에서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데카르트는 신에게 그걸 의탁을 하잖아요. 아까 지속도, 우리 자아의 지속도 신에게 의탁하듯이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은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신이 이 세계와 인간의 육체까지도 기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내놨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식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단지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개입하지 않는 신. 이런 이런 발상으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기계론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반쪽짜리 유물론인 거죠. 누군가 만든 자를 설정을 했으니까. 자, 그 데카르트 이계론이 그럴 뿐더러 모든 원자론 같은 것도 이 원자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원인은 항상 밖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초월적 원인이다, 혹은 외부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기술적 모형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모형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밖에 있어요. 인간이죠. 어쨌든 밖에 있어요. 자, 유기체 모형에서는 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원인이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유기체 모형, 생명만이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고, 원인을 자기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내재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철학사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미 플라톤에도 나와요. 자연물은, 생명은 자기 자신 안에 원인을 갖는다. 운동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플라톤부터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그 데카르트에서 세계의 모든 것이 기계다라고 할 때 생명체도 역시 기계다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체를 움직이는 것도 원인이 어디 있겠어? 기계다 그러면 그 원인은 밖에 있는 거죠. 생명체가 스스로 운동하지 못해요. 기계론 모델에서는 생명이 스스로 운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와 생명을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그거거든요. 기계는 외부의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 생명은 자기 스스로 자기 유지를 한다는, 스스로 창조하고 자기 독립성은 자기가 만드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그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모형은 유기체 모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분이 이제 생물학주의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주의 아니냐, 모형을 여기에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데카르트는 수학주의예요. 휴먼 원자론, 뭐라고 해야 되나, 물리학주의죠. 칸트는 기술주의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을 결코 피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주의 혹은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모델링을 해서 세상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다, 무슨 모형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철학의 한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부당하게 그걸 확대시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거 자체는 한계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그 모델을 가지고서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데카르트는 수학 모형으로 이제 그 당시 엄청난 이제 뭐 각광을 받은 거죠.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뭐 수백 년 동안 장식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물리학 모형하고 결합을 해서 수리 물리학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리 물리학 모형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무슨 모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수리 물리학 모형이 이제 19세기부터 도전받기 시작해요. 생물학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베르그선이 다른 모형으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죠. 다른 길을 모색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르그선이 어떤 생물학에서 답을 찾았다. 유기체를 모형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약점이라기보다는 앞에 수리 물리학적 모형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대안이 되는 이 모형이 얼마나 그 앞에 이전의 그 모델을 얼마나 잘 배치하는가, 얼마나 더 잘 설명하는가.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그 얘기인데 동일한 의식을 모범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의식 모형이다, 의식을 모델로 했다고 해서 그게 결코 단일한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이면에, 의식 이면에 더 근본적인 모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철학은, 서양 근대 철학은 다 의식으로 들어간다. 그럼 다 관념론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의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식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들어갔지만 그들이 보는 의식은 다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모범으로 해도 똑같은 철학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르그선은 이제 아까 유기체 모형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발견한 그 첫 번째 저서에서 나오는 것이 유기체 모형이라면 이게 점점 갈수록 베르그선은 조금씩 달라져요. 다른 모형들이 나와요. 통틀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제 창조력 진화로 가면 발생학 모형이 나와요. 유기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학이라는 것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분열에 의해서 성장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정란이 반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2, 4, 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지면서 아주
아주 작게 쪼개지면서 그것들이 점점점 커가죠. 쪼개진다는 게 이렇게 먼저처럼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쪼개지면서 점점 커가면서 결합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쪼개진다고 하는 게 베르크손은 이렇게 폭발적이다. 여기 있잖아요. 진화는 유기체 모형으로만 설명되지가 않고, 왜냐하면 유기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자기를 유지한다는 건데, 진화에는 종과 개체들로 나눠지는, 분산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 모형만 가지고는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 진화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진화는 요소들의 연합과 첨가가 아니라 폭발적인 방식으로, 즉 분해와 분열에 의해 일어난다. 계속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생학에서 이 폭발 얘기하면서 생명은 일직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변이들이 쌓여서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이렇게 계단처럼 쌓아 올리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이게 다윈의 우연변이와 자연 선택, 점진주의, 점진적 진화를 설명하는 모형인데, 그게 이제 점진적인 일직선적 진화로 얘기를 하죠. 그거를 베르크손이 부정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종속 과목 관계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의 분류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류군들이 폭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생겨난 하나의 문이라든가 개라든지 이런 분류군 안에서 또 더 작게 폭발하고, 그것이 또 폭발해서 점점 종으로 되고 맨 마지막에 개체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 폭발적인 방식으로 분산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다고 베르크손이 얘기하죠. 그래서 창조적 진화에서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기체 모형으로는 안 된다. 물론 베르크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생명은 연합과 첨가가 아니라 폭발의 방식으로, 즉 분해와 분열에 의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기체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현상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체가 수정하고 그것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폭발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진화도 역시 종과 개체로 나눠지는 방식은, 이것은 분해와 분열이다, 즉 폭발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유기체 모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모형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생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봤고요. 유기체 모형은 뭐냐면 전체 기억을 보존하면서 스스로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과정이며, 이제 생명의 내재적 원리, 즉 운동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 즉 내재성, 원인이 내재적이다 하는 그 모형이 유기체 모형인데, 이렇게 이제 창조적 진화로 오면서 좀 설명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발과 분산이라는 모형은 거대 규모의 분류군들의 탄생에서 종과 개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스티븐 제이 굴드의 설명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굴드가 화석 기록을 조사해보면 생명이라는, 진화라는 것은 폭발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폭발과 분산이라고, 디세미네이션, 폭발과 뭐라고 하는 디세미네이션,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잠재태의 현실화 도식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물질과 기억에서 처음 나오는 이 도식,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폭발과 분산의 과정이에요. 잠재태가 현실화될 때는 항상 폭발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잠재태의 현실화 도식이 물질과 기억에서는 이것들이 왜 원뿔 모양에서 그 안에 잠재해 있는 기억들이 하나하나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상기되는 것처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잠재태의 현실화 도식을 진화에 적용을 할 때는 이것이 폭발적인 방식으로 현실화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기억이 한두 개 이렇게 떠오르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과 개체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체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니까, 똑같은 잠재태의 현실화 도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발생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양극성 모형은 뭐냐면, 그러면 유기체와 발생학이라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 모형을 가지고 물질도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창조적 진화 3장 말미에 가면
물질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질에 대한 설명은 또 달라요. 물질은 발생한 모형이나 유기체 모형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명해요. 이게 양극성 모형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양극적 관계예요, 관계. 폴라리티. 양극성이라는 것은 폴라리티. 그래서 물질과 생명의 운동은 양극적 운동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에 되는 방향으로 운동한다. 하나는 생성하는 운동, 이것은 그 상승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운동이고, 물질의 운동은 해체하는 운동으로서 그 하강하는, 내려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역방향의 운동을 한다. 실체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역방향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생명은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노력이다. 물질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가용 에너지는 점점 손실되잖아요. 점점 손실되는, 이 손실되는 과정을 하강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체되는. 질서가 해체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질서는 해체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는 운동 혹은 내려가는 운동, 뭐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그렇게 내려가는 운동에서 해체되는 질서를 부여잡고 생명이 거기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그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생명이 자기 고유의 질서를 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생명체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려가려고 하는 운동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노력, 물질적 운동을 거스르는 노력, 기계적 질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운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운동이기 때문에 폴라리티의 관계다, 양극성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유기체 모형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론론인가 이원론인가, 뭐 그런 문제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원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론론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베르그손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유기체 모형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이후에 다른 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비판받고 혹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또 재구성되고 하는지를 보시겠어요. 깐길렘은 베르그손에서 생명의 형이상학적 원리보다는, 그러니까 이 물질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형이상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이거는 깐길렘의 그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깐길렘은 의철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학 박사 논문으로 원래 철학 박사 철학을 했는데 의학 박사를 다시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학 박사 논문으로 나온 것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이 책이죠. 거기서 주로 이제 생명체를 연구를 해요. 생명체를 다루는데, 생명체를 유기체 모형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기계론 모형으로 다루지 않고 생명체를 유기체 모형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르그손의 유기체 모형 흐름으로서의 그거보다는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깐길렘도 양극성이란 말을 하는데 역동적 양극성이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물론 한 생명 개체, 한 개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설명 방식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체는 단지 해로운 영향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생명체의 양극성은 삶의 과정 내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개념이다. 그새 여기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벤덤이죠, 벤덤. 벤덤은 19세기 초에 공리주의 창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벤덤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윤리설로 나오는데, 깐길렘에서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이 모든 생명체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거를 인간의 어떤 윤리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체의 활동, 동기 혹은 방식,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데, 그거 자체가
가치의 문제라고 본 것이 깐길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생명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생명체, 이미 생명체, 가장 하등한 생명체로 내려갔을 때조차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아메바 같은 그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조차도 뭐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너무 인간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해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뭔지는 알아요. 위족을 뻗어서 환경에 대처를 하는데 아메바는. 그런데 환경이 유독하면 그러면 얼른 위족을 걷어들이죠. 그 환경이 자기에게 이로우면 계속 탐색하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걸 취해요. 그 얘기는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거부한다 라고 하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부터 나타나는 정말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깐길렘의 그 주장의 독창성은 가치 개념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메바가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건 뭐 거의 뭐 준기계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거의 기계적인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메바에 무슨 가치가 있겠다고, 무슨 뭐 이로운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 물질이라면 결코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아요. 어떤 그 물질이라면 어떤 것에 닿아서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충돌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그 반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생명체는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아메바도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이롭고 해로운 것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가치가 들어간다.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무의식적으로나마 알고 있고, 그걸 자기에게 이로운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로운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 특징으로부터 규범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규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영양 섭취, 소화, 배설 이런 작용, 인간의 그 생리적 작용을 보면 이런 단순한 현상에서조차 선택과 배제의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배설이 안 돼가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내부에 그 남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는데, 그 독이 비록 우리 몸에 독이 있어도 물리화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기계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이상 현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기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독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독을 제거해요. 유기체는 독을 제거해요. 그런데 독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적 규범이라는 거죠. 기계적 법칙이 아니라 독을 제거해야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생명적 규범이라는 게 작동하고,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습관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깐길렘의 생기론이 나오는데, 깐길렘의 생기론은 뭐 생명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다. 결국 이런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로는 완벽하게 환원되지 않는다. 이게 생기론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생기론이 깐길렘 이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것은 마치 그러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신비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론자들은 중력, 친화력, 이런 거 몇 가지 물질의 힘 외에는 어떤 다른 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명에 독특한 힘이 있다라고 이제 생기론자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은 신비적인 힘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생기론을 많이 배척하고 비판하죠. 깐길렘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실체론 이런 것보다는 가치론, 생명에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차원에서부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면이 깐길렘 생기론의 이제 그 독자적인 특징이에요. 독창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가치론이 왜 필요했느냐, 깐길렘이 생기론자라는 그 비난을 무릅쓰거나 이런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의철학적 목적 때문이에요. 의철학. 생기론이 이제 깐길렘이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할 때 의철학도 가지고 논문을 쓰니까 의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것도 철학은 철학이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그런 의학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깐길렘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의철학을
여기 이제 밑에 있죠? 세 번째. 의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능동적인 가치 평가를 반영하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기술. 테크닉이다 그랬어요. 테크놀로지가 테크닉. 그런데 이 테크닉이 그냥 순수 정말 그 기술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 평가가 들어간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의학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론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깡길레는 생기론을 좀 변형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생기적 원리라는 것은 생물학이 물리학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다. 그것은 방법이기보다는 요청이고 이론이기보다는 정신이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생기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든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요청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기계와 똑같다고 하면 삶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기계라고 하면 죽음과 삶의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는 작동을 안 하면 우리가 작동을 멈추었다고 하지 죽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생명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작동을 멈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있거든요. 의학적 사실이죠. 그것은 사실, 팩트죠, 팩트. 그런데 그 팩트를 거부하고 기계론을 택한다는 것은 깡길레님이 보기에는 그거는 너무나 의학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뭐라고 할까 실수라고 봤어요. 근데 실수이자 리스크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요청이다. 즉 최소한 어떤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삶이게끔 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적어도 어떤 심리적 실체가 아니라면 최소한 그것은 가치론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론이 일단 그 요청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명백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청되는 사실이고 이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기론을 옹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얘기한 거, 이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부의 행위. 이거 아까 얘기한 양극성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질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명체 전체와 관련된 사건이고, 왜 질병이 중요한가 하면 결국 의학이라는 것은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는 기술인데, 그래서 의학은 이제 병리학에 의지하는데, 근데 이 물질에는 질병이 없죠. 그런 얘기를 비샤라는 그 생기론자가 하는데, 물리학에는 병리학이 없다. 그것이 물질과 생명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뭐 인간을 물리학적으로 해도,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물질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질병은 개인이 느끼는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에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이 개인의 환자의 고통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체 전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이라는 말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그만의 고유한 어떤 일회적인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기체 전체의 수준에서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계 같으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다른 조립품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유기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를 해주면 살아남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관은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대체를 했을 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는 어떤 한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된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면 그러면 유기체 전체가 그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유기체 전체의 수준에서만 일어난다. 즉 인간의 경우에는 의식이 드는 개인 전체의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을 앓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정상과 병리의 질적 차이를 주장해요. 근데 이 질적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면에서 요 차원에서 이제 베르그손을 인용해요. 베르그손이 생명체라는 것은 계속적인 질적 변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뽕트라든지 그 당시에 그 기계론적 의학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인들의 양적 변화로 설명을 해요.
원인의 양적 변화. 그래서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결핍되거나 혹은 너무 과잉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질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양적인 원인이 있다. 이게 비결론적 의학의 생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과연 질병에서 환자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건 질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원인들의 양적인 증가 감소, 이것이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그 설명일까요? 누구를 위한 설명일까요? 이 환자가 아프다라고 할 때 환자에게는 너무나 뚜렷한 사실인데 그걸 배제하고 예, 의사들은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죠. 그냥 좀 참으세요. 그냥 좀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중요한 건 원인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깐길렘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란 어디까지나 환자 개인의 그 의식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을 통해서 그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환자 개인차를 생각할 때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환자 여기 이제 여기 제가 다지원에서 깐길렘 최근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깐길렘의 논리를 제가 차분하게 이제 쫓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당시 당뇨병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클로드 베르나르의 당뇨병 연구를 깐길렘이 이제 소개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깐길렘의 생각을 알려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혈당치와 간에서 글리코겐을 형성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내는 이 과정을 양적 도식으로 베르나르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은 결국은 양적인 증감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베르나르의 생각인데, 깐길렘은 그것이 많은 환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개인차가 너무 커서 그 도식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 도식은 도대체 무엇에 수용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의학의 발전은 바로 클로드 베르나르의 이 실험의학 혹은 실험생리학에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발전한 것과 나온 성과와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깐길렘은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르나르 이후에 많이 이제 연구가 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의학에서는 질병 그 자체는 결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질병의 어떤 종적, 유적 특징, 이런 거 결코 얘기할 수 없고, 개인차가 워낙 커서, 이제 베르나르식의 어떤 이상적인 양적 메커니즘, 이것은 하나의 그것이 왜 맞나가 아니라, 왜 얼마나 맞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틀리느냐를 위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없는 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자, 그래서 깐길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경험과 구성성. 의학에서 치료한 질병에 걸린 환자를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상태가 바로 규범이에요. 그리고 그 규범을 이루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능적 상수라고 부르는데, 신체를 조절하는 기능과 관련된 항상적인 기능, 체온, 기초대사, 이런 것들이에요. 호흡, 혈액의 조성, 양분의 조성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양적인 것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넘어서거나 모자라면, 결핍되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생각이 바로 꽁트에서 베르나르로 이어지는 실험의학 전통에서 나온 사고방식이고,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이제 도구가 발전하는 기계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상당히 안정된 그런 수치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비샤와 깐길렘이 주장하는 것은 체온 기초대사 이런 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리적인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어떤 뭐 시기적인 어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빅데이터를 관찰을 해보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죠. 개인차. 평균을 가지고 정상이라고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개인차가 크다고 해요. 자, 그렇게 볼 때 보통은 이런 것들, 체온이나 뭐 기초대사 이런 게 워낙 보통은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계적 활동으로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베르나르처럼 그 어떤 양이 있고 그 양을 벗어나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깐길렘은 이것이 목적적 활동이라고 봐요. 기계적 활동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시기와 혹은 환경을 바꾸면서 이 수치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물론 굉장히 긴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기는 하지만 그 생명체들이 그러면서 이제 적응 못한 생명체들은 물론 이제 죽고 도태되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목적적 활동이라는 거죠. 깐길렘.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결국은 생명체들이 엄청난 노력 끝에 만들어진, 형성된 그런 기능이라는 것을 그 깐길렘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저 환자는 그 기계적 활동에서, 이제 기계적 관점에서 보면 생리학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뭐가 잘못된 것이 병리학이고, 생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개체의 활동, 개체의 기관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중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병리학이니까, 그렇게 해서 병리학이 발달하면 이 병리학을 환자에게 적용해서 환자를 고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계론적 방식이라면, 깐길렘은 환자의 출발점은 환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없었다면 결코 병리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병리학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뭐 말이 되죠.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있고 그 환자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병리학이 나오고, 병리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생리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사에서 이 생리학의 발달은 이런 식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생리학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기능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할 수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의 기능을 연구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그 시체를 해부하고 그 구조만을 연구하는 해부학만 처음에는 발달했었는데, 해부학에서는 생리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살아있는 기능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은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있어야, 환자는 어차피 아프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병리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생리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을 다루는 생리학이나 의학이라는 것은, 혹은 병리학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여기에 어떤 인간의 가치론적인 관점이 이미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생리학은 마치 자연과학, 객관적인 자연과학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가 아파하기 때문에 이 아픈 환자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론적인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 병리학이자 생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은 결코 순수가 과학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규범, 생리학에 이미 가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규범이라는 것도, 우리가 규범은 이제 가치들의 모음인데, 가치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규범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체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 생명체 안에 그 가치가 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사회 현상,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우리가 뭐 사회복지를 왜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가치론적인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거부하는 이러한 생리적 가치 규범, 그걸 기초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성, 규범이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 체온, 기초대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규범이에요. 생리적 규범들. 그런데 이 규범성이라는 것은 규범성, 노마티비때 규범을 만드는 유기체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규범이 있으려면, 생리학에 이미 규범이 있으려면 규범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규범성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특징이다 라고 보고, 규범성은 일종의 능동성이에요. 생명체가 가진 능동성이에요. 활동성, 능동성 이런 거죠. 그래서 생기론의 전통은 그거죠. 기계론의 전통에서는 생명체는 결코 능동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외적 힘에 의해서 활동하는 그 수동적 존재죠. 그러나 이 규범적인 것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능동적 활동이고, 자기의 그 활동의 원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원리예요. 그래서 생기론의 어떤 신비적 힘, 이런 말은 깡길렘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규범성이라는 말은 규범이 있다면 그 규범을 세우는 능력인 규범성도 있겠죠. 그 규범성이라는 것이 규범을 세우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그 의미를 규범성에서 찾아야 해요. 깡길렘. 그래서 깡길렘의 그 독창성이랄까, 뭐 장점이랄까,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체가 능동적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실체를, 그러면 생명체는 능동적인 그런 어떤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신비적인 실체다 해서 그 기계론자들의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을 피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는 능동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규범성 개념으로 그걸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기계론자들이 상당히 기계론자들도 깡길렘에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규범과 규범성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의학이 왜 그 기계론적인 의학이 가진 한계 이런 게 있죠. 환자를 너무 수동적으로 취급하고, 그다음에 원인 결과 인간론적으로만 취급하고, 개인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의학이 그 어떤 굉장히 한계에 봉착을 할 때 깡길렘의 관점이 상당히 시사적이고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많이 되살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여기 이제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뭐냐면 깡길렘의 이야기는 베르그손 같은 경우 많은 부분은 그 생명체의 능동성, 그 다음에 아까 베르그손의 유기체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 자가 유지적이고 자기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자기의 원리를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 원리, 그런 부분은 깡길렘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죠. 이어받고 있으나 규범성 개념으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홍동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심홍동은, 자, 그러니까 지금 베르그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기체 모형을 의식 설명할 때 유기체 모형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을 얘기할 때 주로 진화를 얘기하지 개체에 대한 설명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깡길렘이 보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홍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베르그손에서 모자랐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의 생성이죠. 아까 보셨죠? 생명과 물질은 양극적인 현상이고, 생명은 그 생성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 물질은 해체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 법칙을 따르면서 에너지가 계속, 가용 에너지가 없어지는, 소실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베르그손에서 물질은 상당히 수동적 존재로 얘기가 돼요. 비록 물질이 역사가 있다고 해도 내려가는 과정은, 이거는 완전히 멈춘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있다고 봐요. 물질의 역사는 있으나 그것은 끊임없이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보죠. 물질 자체가 스스로 유기체 모형으로 통해서 그것처럼 유기체 모형처럼 스스로 자기 조직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는 베르그손은 추호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 시대의 물리학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 시대에 그런 물리학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엔트로피 법칙, 그 다음에 고전 물리학, 이런 거였기 때문에 기계론적 모형과 엔트로피 법칙, 그런 걸 가지면 베르그손적으로 물질을 수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건 이제 그 시대의 한계라고 이제 거의 한계로 생각이 되고, 심홍동 시대에 오면 이제 좀 다른 물약들이 나오니까 개체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독특한 독특한 과정을, 독특한 그 현상을 생성의 단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사실 생성이라는 것은 심홍동이 잘 본 거예요. 생성이라는 것은 유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보편 개념들 가지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포괄하는 이런 것에 반발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 자연이 가진 어떤 풍부한 내용, 역동성, 복잡성 이런 것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로 깊이 들어와서 그 내재적인 측면을 보자는 것이 생성인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유나 종 이런 것이 아니라 개체가 되죠. 그래서 개체가 중요한 그 주제가 되는데, 심홍동이 이제 그 과정을 바로 파고 들어가요. 개체화. 그래서 심홍동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개체를 사유한 사람은, 최초로 개체의 그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론에서 개체들을 무시하고 유와 종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실제만을 그것만 강조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실제로 다시 와서 이 사람 이것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 개체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런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도 이 당시 이제 학문이 막 그 초기 개화하는 시기인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야 그것이 학문이지, 개체 하나하나를 다 포괄을 하려고 하면 학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범주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체들은 또 그 희생이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를 제1실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형상, 이제 범주로 나누는 건데, 형상은 뭐냐면 이제 본질이라든가 유적 개념의 형상이, 그러니까 개체를 포괄하는, 예를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그 사람 자체, 이것이 이제 형상이 되는데, 이런 형상을 제2실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학문의 대상은 제2실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1실체가 제2실체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체화는 형상과 진료의 결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진료는 이제 그것을 어떤 종적인 범주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것들이 결합해서 개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개체라는 것이 결국은 희생되고 만다, 유적 개념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적 본질에 이것이 한계다. 형상적 본질로 이제 종속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체에 대한 설명의 한계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깐딜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개체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개체를 설명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체를 중시한 라이프니츠도 그랬고, 많은 사람, 원자론도 어떻게 보면 개체로서의 원자를 주장하는 것이고, 등등 경험론에서도 개체 중시하고 나오지만, 역동적 과정을 배제한다는 거죠. 개체가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을 배제한다는 거죠. 베른손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개체화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홍동이 높이 평가하죠. 생명은 유기체 모형, 아까 제가 얘기한 유기체 모형에서 생명적 개체가 자기 스스로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창조하는, 스스로 어떤 닫힌 체계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생명적 개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베르그손은 생명체만을 개체로 봤고, 물질은 그냥 연속적 과정으로 봤어요. 에너지적 과정으로만 이야기했어요, 물질은. 베르그손. 그래서 물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했어요. 물질은 모두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물체도 실체가 있다고 봐요. 결정 모형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심홍동은. 자, 물체는 물질로서 모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물체이게끔 해주는 그 불연속적인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홍동이 베르그손을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거기인데, 베르그손은 물질을 연속으로만 하는데,
연속 못지않게 불연속이 존재한다. 이 불연속 지점은 심홍동은 바슐라르에서 가져왔고, 불연속 아이디어. 자, 그래서 결정 모형인데, 그래서 이제 물질의 개체화 과정을 설명할 때 결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결정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아까 베르그손이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 닫힌 개를 구성한다. 그래서 개체화를, 스스로 개체가 되고자 한다. 그런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결정도 그런, 자연적으로 닫힌 개를 구성하는 비가역적 과정이다. 일단 결정이 형성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비가역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개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운 육자들이 마음 조직으로 배열돼서 상당히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인데,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무정형 상태 용액으로부터 나타나요. 무정형 상태 용액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걸 그냥 보시면 제일 쉽죠. 자,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포화 상태로 있는 물. 이게 뭐냐면, 물이 0도씨 이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얼음이 언다라고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0도씨 이하로 가도 그 자체로는 얼지 않아요. 그 자체로 얼지 않지만 얼려는 모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뭔가 하나의 자금만 주면 곧바로 얼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해요. 과포화 상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얼음 구조 비슷한 작은 물체를 넣으면 물이 막 얼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동그랗게 이렇게 얼음을 이제 얼어가는 그런 과정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전이라고 하죠.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되고 이런 걸 뭐 상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개체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정형 상태 용액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무정형 상태 용액은 일정한 화학적 조성을 갖는 물질이 고농도로 가포화된 용액이어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용암이 분출할 때 엄청난 화산 안에서 엄청난 열에 의해서 용암이 분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지금 압력과 엄청난 높은 온도에 의해서 용암 분출을 하는데, 이것이 밖으로 분출이 되면 식죠. 온도가 낮으면 온도를 낮추면 이것이 결정화가 돼요. 온도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소실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소실하면서 결정으로 결정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조건과 특이성 조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여기로 다시 오시면 무정형 상태의 용액이라는 것은 아까 화산의 용암 같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일정한 화학적 조성을 갖는 물질이 특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고농도로 과포화된 용액인데, 고농도로 과포됐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거의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식의 아주 굉장히 아주 많은 에너지인데, 거기에 어떤 자금만 주어지면 곧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전개체적 상태라고 불러요. 한 개는 전개체적 상태라고 하고, 그 전개체적 상태는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어떤 양립 불가능한 힘들이 공존하는 그런 긴장 상태이고, 그런 것이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상태이고, 왜 포텐셜이라고 하냐면 잠재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잠재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잠재 에너지는 불어로는 virtualité, 영어로 virtuality죠. 그래서 여기 포텐셜은 포탄스예요. 불어로 포탄스. 용어가 다르고, 이 포텐셜은 물리학 용어죠. virtual은 철학 용어고, 그래서 그냥 물리학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르그손의 잠재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이에요. 물리학에서 실제로 쓰는 용어니까. 어쨌든 이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고도로 긴장된 그런 상태에서 곧 무언가가 될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런 준비 상태, 이런 상태를 전개체적 상태라고 불렀어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면서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내리면 아까 그 용암 분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뜨거운 온도가 지금 있고 압력도 높은데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밖으로 나오면서 그럼 열이 방출되면서 무정형 상태에서 결정으로 이행하면서 구조가 나타난다. 무정형 상태에서 구조가 없어요. 또는 반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온도를 그대로 두고 압력을 가하면 결정이 나오기도 해요. 불연속적인 비가역적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적으로 에너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이성 조건이라는 건 싹이라는 것이 즉 자극이 주어져야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 싹을 넣기 시작하면 그 물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싹이 곧 임계적 특징이다. 임계라는 것은 우리 크리티컬한 특징이라고 하는데, 임계라는 것은 불연속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언다든지 똑같은 0도씨 임에도 불구하고 얼지 않고 있다가 뭘 집어넣으면 얼잖아요. 바로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계적 특징이 곧 특이성 조건인데, 근데 이 임계적 특징이 뭐냐면 우발적 역사적 특징이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우발적 역사적 사건의 특징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싹은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에너지 조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뭐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성 조건은 이것은 완전히 우발적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형성될 때조차도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우발성 혹은 역사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동일한 화학적 조성의 용암이 분출할 때도 그것이 어떤 온도에서 식느냐, 혹은 뭐 다른 요인이 또 있느냐, 냉각 속도도 있다고 해요. 이런 식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다른 형태의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할 때 바로 그런 것이 뭐예요? 참고 자료가 된다는 거죠. 암석의 나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것의 암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결정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물질도 역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보일 수가 있다. 우리가 암석 나이 측정하는 게 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물질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에너지적인, 여기 이제 역사적인 게 우발적이고 특이성 조건이죠. 이 이중의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특징이 그것들의 개체성을 이룬다. 그래서 개체라는 것이 물질에서도 가능하다. 개체화 과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와 생명체, 생명체 요거 하나만 봅시다. 두 번째, 생명체는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물리적 개체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연하겠죠. 그 안정적 평형을 완결되지 못하게끔 연장하면서 물질의 반복적 구조가 확립되기 이전에 증폭되고 전파되는 구조를 만든다. 어렵죠? 자, 뭐냐면 여기 안정적 평형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질은 특이성 조건이든 뭐 에너지 조건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안정된 개체를 이루어요. 결정은 굉장히 안정된 개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평형이 만들어지면 그 물체는 완결이 돼요. 그런데 생명은 어떠냐면 결코 안정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질적인 생명도 기본적으로는 물질로 이루어지니까 그 물질적 과정이 안정적으로 반복되기 이전에, 그래서 물질의 반복적 구조가 확립되기 이전에 증폭되는 과정이다. 왜 증폭되느냐면 계속적으로 특이성들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물질에는 특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뭐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조건이 있고, 일단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가 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이성 조건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체보다는 훨씬 더 작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특이성이 들어오던 간에 어쨌든 구조화할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은 만들어져요. 결정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명체에서는 생명체 스스로가 결코
완벽하게 그 안정된 속에서 그냥 물체처럼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고 그래서 그냥 반복하는 이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머무르면 그것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이성을 받아들이고 그 특이성을 받아들이면 증폭돼요. 아까 이제 그 에너지가 굉장히 고도화된 이 과포화된 그 영역에 있을 때 거기 하나의 특이성이 들어오면 그건 증폭의 과정이에요. 폭발한다는 거죠. 증폭되는데 여러 개의 특이성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즉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거죠. 안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정되지 않고 폭발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은 생명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반복적 구조가 확립되기 전에 증폭되면서 그것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생명체의 과정이다. 그래서 생명적 개체는 원초적인 수준들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증폭되는 시발적인 상태의 결정이에요. 시발적이라는 것은 아주 초발적, 처음에 막 뭔가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시발적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은 처음에 막 이렇게 싹이 들어가면 막 그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 초기 상태가 시발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에서는 이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안정되죠.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생명체는 계속해서 시발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폭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심웅동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그 결정 모형으로 가지고, 물론 이렇게 되면 과연 결정 모형으로 생명체를 설명한 거냐 이런 의문이 또 들긴 하는데, 어쨌든 출발점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정 모형으로부터 물질과 생명의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연속적인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감탄할 정도로 독창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처음 시도한 거예요. 결정이라는 것은 18세기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요.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굉장히 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에 대한 이론도 많이 나오고 과학자들이 책도 많이 쓰고 그래요. 18세기부터. 그런데 철학자들이 여기에 주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호운동이 처음으로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도 이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원인이 아까 물질은 아까 외부에 있다고 했는데, 물질은 외부에 있고 기계론이 그거잖아요. 원인이 외부에 있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계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명체는 자기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물질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에너지와 에너지 조건과 특이성 조건. 물론 특이성 조건은 외부에서 오긴 하지만 그 외부에서 온 것은 우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필연적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재적인 원인으로 작동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결정 모형이라는 아주 독특한 모형을 가지고서 물질과 생명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혹은 불연속적으로 그 개체를 만드는지, 개체를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들레즈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지금 깐길렘과 심웅동은 베르그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한 그런 면, 베르그손을 비판하면서 이제 그 결핍된 부분들을 보완한 측면이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경향을 가지고 보완한 부분이 있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철학 이외의 그 자료들로부터 출발을 하죠. 깐길렘은 의학이고 그 심웅동은 물리학이죠. 결정, 어쨌든 광물 이론이라도 물리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들레즈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독창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죠. 만약에 독창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외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독창성이라고 한다면, 들레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사에 나타났던 이론들을 자료로 해서, 말하자면 메타적인 것들을 상위의 어떤 그 차원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 자체를 자료로 해서 재구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들레즈가 가장 그 참고를 많이 한 것은 베르그손의 발생한 모형이에요. 차이와 반복을 보시면 베르그손이 창안한 개념들과 장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죠. 다양체와 차이,
그다음에 질과 양, 이원성을 강도의 개념으로 뭐 만든다든지, 분화의 개념으로부터 미분화 개념과 짝을 이루어서 뭐 한다든지, 잠재태 현실화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베르그손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들레즈가 발명한 개념은 없어요. 차이와 반복에서는 적어도. 강도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강도 개념은 그 내포를 보자면, 인텐시티, 이것의 내포를 보자면 니체의 힘과, 힘 개념과 베르그손에서 이미 강도 개념이 나와요. 다만 베르그손은 강도 개념의 높은 가치,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좀 강도를 이야기는 하지만 별로, 이거는 그 질을 부당하게 양화한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뭐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강도 얘기를 꽤 베르그손도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가져오고 니체의 힘 개념에서 가져오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심홍동의 에너지 포텐셜 개념이 들어가요. 강도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의 조합이에요. 강도 개념은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그 내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양체, 차이, 반복, 분화 이런 거는 다 그 베르그손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미분화라는 거, 이건 이제 미분, 그 수학에 나오는 미분 있죠. 요거는 들레즈가 그냥 요거는 수학에서 도입한 들레즈의 독창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차이와 반복은 베르그손의 주요 이분법들을 가지고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이분법에서 부차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주로 물질과 기억에서 그 기억을 설명할 때 차이, 기억의 잠재성 속으로 갈수록 기억은 차이로 말하자면 증발하고 그 다음에 신체로 내려올수록 기억은 반복 속으로 용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잠재적인 기억은 단 두 가지도 똑같은 게 없거든요. 다 그 차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질과 기억을 설명할 때 부차적인 개념이에요. 차이와 반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바로 이 부차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격상시키고 그 외에 이런 것들, 물질, 기억, 생명, 물질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부차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상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레즈가 정신적 반복과 물질적 반복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설명이고 들레즈가 결코 정신물질의 이원론자가 아니니까 정신적 반복, 물질적 반복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르그손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개념들이 의미가 있던 물질과 그 생명 혹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레즈에서는 비유적인 개념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고 베르그손에서 부차적인 설명 개념이었던 차이와 반복이 중요 개념으로 떠오르는데 이런 것의 의도가 뭐냐면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19세기적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자, 오늘날은 정신물질이라는 게 이런 이분법이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 설명적 개념이 아니야. 별로 철학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정신물질 얘기하지만 철학에서는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죠. 그런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시기별로 중요 개념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념적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재구성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잠재태의 현실화라는 장치예요. 잠재태의 현실화라는 장치가 생성철학, 들레즈 생성철학의 도식인데 이건 베르그손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일관된 방식으로 창조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차이들의 운동에서 시작하는 생성철학의 구성, 이게 들레즈의 의도이고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자기가 철학을 구성하는 이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해석하고 니체 해석하고 또 베르그손 해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 가감 없이 보여주니까 책으로 다 출판하잖아요.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론만을 출판하고 그 이전에 형성된 과정은 예를 들어서 강의록 같은 게 좀 나와 있는데 강의록은 절대 출판하지 말라고 유서에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미완성된 그 시행착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건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들레즈는 뭐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사유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다 그냥 보여주죠. 자기 내부의 어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듯이
아무런 그 주저 없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들레즈가 그렇게 그 솔직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솔직하게 평가할 수가 있죠. 자, 뭐냐면은 보세요. 이 지속은 자기 자신과 달라지는 것. 이렇게 이제 그 들레즈가 베르그손을 평가하는데, 들레즈의 베르그소니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속은 자기 자신과 달라지는 것. 지속의 분화는 차이들의 생성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은, 베르그손의 지속은 자기 스스로 차이들을 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들레즈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속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속 달라지는 운동이라면 그렇게 달라지게끔 하는 운동의 동인이 자기 내부에 있다는 얘기인데, 베르그손에서는 자기 내부에 있지만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또 물질과 정신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폭발이라는 창조력 진화에서 폭발이라는 계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화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차이화 운동에 동인이 없다. 무랄론적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들레즈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과정, 베르그소니즘을 넘어가면 차이화 반복에서는 본인도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 동인, 그 운동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 운동의 원인의 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강도차의 개념입니다. 강도차. 들레즈가 너무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써서 들레즈가 안 보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죠?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재태의 현실화 도식이다 그랬어요. 차이의 운동은 잠재태의 현실화인데, 뭐 이런 부분은 베르그손하고 똑같죠. 근데 들레즈는 이것이 수리생물학적 모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수리생물학적 모델이다. 근데 뭐냐면, 이게 들레즈가 뭐냐면 잠재태의 존재 방식은 미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나온 그 미분이에요. 미분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화의 양태는 분화, 미분이 아니라 분화다 그랬어요. 근데 분화는 생물학에서 발생학에서 수정란이 이제 분화하고 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하고, 또 거기서 종가 개체가 나오는 과정도 분화라고 우리가 하는데, 분화라는 말 자체는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미분과 분화를 잠재태의 현실화에 대응시킬 때, 잠재태는 미분이고 현실화는 분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수리생물학적인 모형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잠재태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생성의 모델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실화될 때 거기에 들레즈는 한 가지를 더, 아까 이제 강도차, 이거를 더 첨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실화는 강도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강도차는 뭐냐면, 온도차라든지 고도차, 모든 종류의 물리적 차이를 강도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모든 종류의 물리적 차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힘의 차이, 그래서 강도차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은 식을 수밖에 없죠. 온도차,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강도 차이의 예로 제시를 하는데, 자, 이런 차이 때문에, 강도 차이 때문에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목적인데,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그것을 폭발로 설명을 했고, 생명은 폭발로 설명을 했고, 생명적 힘을 폭발로 설명하고, 물질은 내려가는 운동으로 설명을 했죠. 베르그손은 그러니까 발생한 모형과 양극성 모형으로 설명을 했다면, 들레즈는 그것을 하나로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도차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두 가지, 물질과 생명을 다. 그런데 강도차의 운동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엔트로피적 과정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질의 해체되는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뭘 설명할 수가 없느냐면 생명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물질 중에서도 자기 조직화하는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들레즈 시대에는 물질이 오로지 해체되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들레즈가 그것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강도차는 이중운동을 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강도차, 그냥 강도차만 보면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해체하는 운동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강도 차이는 두 가지 운동이 있다. 박주름 운동과 안주름 운동이 있다. 자, 김상황 선생님이 번역한 용어죠. 엑스플리카시옹, 엠플리카시옹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펼침과 접음이에요. 펼침의 운동이다. 그래서 어떤 자기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다 밖으로 펼치는 과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강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멸되는 과정을 박주름 운동이라고 했고, 베르그선의 해체되는 운동에 상응하는 운동이죠. 그와 반대로 안주름 운동도 있다. 안으로 접히는 운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질서가 구성되는 운동이다. 질서가 구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안주름 운동의 모델이 여기서 이제 보완하는 것이 심운동의 개체화 과정이 여기서 창조가 돼요. 왜냐하면 베르그선에서는 밖으로 되는 과정은 물질의 운동이고, 자기 질서를 구성하는 운동은 생명의 운동이거든요. 베르그선 시대에는 물질이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질서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없죠. 베르그선에 없죠. 그런데 들레즈에서는 그것까지도 설명해야 되니까 생명은 안주름 운동하고 물질은 박주름 운동,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질도 안주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이상 들레즈에서는 생명 물질의 이런 분호는 작동하지 않아요. 같은 물질 내에서 펼침의 운동과 접힘의 운동, 접음의 운동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구성되는 과정 속에 물질의 운동도 있고 생명의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가? 베르그선의 물질과 생명 이분법을 피하면서 자연의 두 측면이라는 것은 해체되는 운동과 자기 조직화하는 운동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르그선의 유기체 모형도 있지만 이 유기체 모형은 베르그선에서는 유기체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운동의 개체화 과정 이것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심운동과 그 엔트로피, 베르그선의 해체되는 운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좀 부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들레즈가 더 애착을 가진 것은 차이 철학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심운동에서 개체화 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개체적 상태에 있는 이 고농도의 에너지를, 고체적 에너지가 어떤 상전이 하면서, 어떤 싹이 들어갔을 때 상전이 하면서 다른 것으로 되는 과정, 개체로 되는 과정, 이것을 설명할 때 그 개체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립성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전개체적 상태 속에 있는 이 다양한 에너지들, 공존하는 다양한 에너지들을 그 이질성들을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의 폭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들레즈의 그 차이와 반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차이가 반복하는가. 즉, 똑같은 것이 반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정말 들레즈가 설명하고자 한 것은 생성의 운동이라면서 그것은 계속 달라지는 운동, 창조하는 운동,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죠. 차이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베르그선의 발생한 모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잠재성의 현실한 모형이에요. 그 차이와 반복의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차이와 반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4장과 5장.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잠재성의 현실화 도식이고, 그것은 발생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 발생한 모형이, 들레즈는 보세요. 그것이 발생한 모형이 뭐냐면은 물질과 생명을 공통으로 다 설명을 해요. 더 이상 물질 생명은 나누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계 전체는 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이 말이 세계 전체가 생명이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발생한 모형으로 물질까지도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우리가 생명체의 모형을 물질에까지 확장해서 이건 생물학주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력이 있느냐가 문제지 어떤 모형을 사용했느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베르그선의 이 세 가지 모형 중에
깐길렘이 이쪽에 그 관계, 이걸 재구성했다면, 심흥동은 별정 모형이라는 독특한 모형을 새로 창조했고, 베르그손을 비판하면서, 둘레즈는 이 발생한 모형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 깐길렘은 유기체의 모형을 재구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치론적 관점으로 상당히 독창적으로 재구성한 반면에 둘레즈에 발생한 모형은 여기서 그렇게 독창성을 보이지 않아요. 깐길렘의 그 베르그손과 심흥동을 상당히 그 조합해 놓은 그런 모양새인데 제가 보기에는 둘레즈의 독창성은 차이와 반복이 아니에요. 둘레즈는 그 차이와 반복에서 그때까지 둘레즈가 철학사를 연구했던 것을 저기서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차이와 반복은. 적어도 베르그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고 둘레즈의 독창성 그 이후에 빛나죠. 갓다리와 더불어. 제가 보기에는 그 천의 보원 같은 경우에 그 에톨로지라는 것을 이거는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는 윤리학이 아니고 더 이상 윤리학은 효력이 없어요. 현대인은. 윤리학과 인류학, 그 다음에 행동학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에톨로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것인가 혹은 뭐 좋은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그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상당히 그 객관적인 방식으로 관찰하는 이런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그런 에톨로지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둘레즈의 굉장히 큰 독창성이라고 보고 거기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베르그손에서 출발하는 철학이 생성 철학이 둘레즈까지 생명을 모델로 한 그런 게 이제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실증주의자들은 생명을 모델로 한 철학들을 유기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가해요. 비판의 요즘은 뭐냐면 이건 전체론이다 이거거든요. 전체론이라는 것은 전체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래 가면서 굉장히 거친 비판들을 해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둘레즈가 에톨로지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방식의 철학이 그런 식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거죠. 피해가기 위한 그런 방식의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둘레즈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런 실천학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독창성은 영화 철학이죠. 저는 뭐 비록 베르그손의 사유 틀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나온 영화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베르그손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를 개척을 한 독창적인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둘레즈의 독자적인 철학인 거죠. 이 흐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독자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성 철학의 흐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둘레즈의 독창성이 새로운 개념이 차이와 반복에서부터 생겼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보람 있는 탐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다. 미학이라든가 실천학이라든가 영화철학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타의 추종을 들어가는 그런 목적들을 냈다고 생각이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